오늘 뵙고 싶은 아유, 개인적인 질문부터 드리고 싶은데 이력에 보면은 덴마크에서 유학하셨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언제부터 이런 쪽에 관심이 생기셨는지. 사실 이런 에너지 분야로 제가 결정을 하게 된 거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거의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환경과학자가 꿈이었고요. 그래서 네. 그 계기는 뭔가요? 왜 보통 6학년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보는 책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 보이게끔 보이려고. 항상 과학을 좋아하는 초등학생이었고, 권장도서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대학 갈 때 고등학생 형들이 보는 책들. 그 중에서 실험실 지구라는 책을 제가 처음 접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책이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근데 개구리가 이제 펄펄 끓는 물에 넣으면 튀어나오고 서서히 데우면 죽는다라는 비유를 지구 온난화에 처음 비유한 내용이 그 책에서 제일 처음 나왔던 거였어요. 진짜 어린 마음에 한 일주일 동안 잠을 잘 못 잤었거든요. 무서워.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이 제가 이제 과학자가 되겠다는 막연한 꿈에서 좀 더 환경과학자가 돼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좀 더 굳히게끔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서는 그 물리학하고 수학을 학부 때 전공을 했었어요. 사업을 할 생각은 전혀 못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결정적으로 덴마크를 가야 되겠다라는 거는 제가 이제 컨설턴트를 일을 하면서 좀 확신을 갖게 됐고요. 에코프론티어라고 에너지 환경 컨설팅 회사였어요. 한 3년 정도 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독일이 가장 앞서서 에너지 전환을 성공적으로 만든 나라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거 앞서서 이제 덴마크가 이 사회민주주의 국가로서 그런 에너지 전환을 가장 먼저 시도를 했었고 독일화시켜서 이제 그 에너지 주권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던 거죠. 덴마크에 있을 때에도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보다는 한국에 돌아와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이쪽에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가실 때. 네, 그래서 한국을 좀 더 빨리 돌아와서 창업을 해야 되겠다는 계기는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송전망이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해결책은 태양광 풍력 중심으로 분산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고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결혼하지 않았었고 이때 아니면은 창업 못한다. 네, 결혼하면은 못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하기 전이어서 네, 그래서 한번 가서 한번 도전을 해보자. 대학원은 언제든지 다시 와서 하면 되니까. 부모님께도 딱 3년만 하고 안 되면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했는데 3년이 지나서 지금 8년 차.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안 했을 것 같다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다 해도 힘듦은 어떤 걸까요? 성원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사업이 항상 예상대로 안 된다는 것. 밖에서 보기엔 되게 물이 그냥 단단히 흐르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사실 많은 것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물속에서. 종합예술 같은 느낌이에요, 이건. 모든 걸 다 잘해야 되고 하나라도 놓치면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게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운도 많이 따라줘야 되고 타이밍도 있어야 되고 좋은 사람들을 잘 만나야 되고 잠잘 때 빼고는 거의 심지어 잠잘 때에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이를 안고 있을 때에도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뭘 더 잘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창업가는 그런 숙명인 것 같아요. 굉장히 요즘 말로 신박하다라고 느꼈던 게 이게 금융과 이 로컬을 잘 결합을 해서 에너지 사업을 펼쳐나가려고 하는구나. 저 아이디어는 처음에 어떻게 나왔을까 굉장히 궁금하던데. 실제로 덴마크나 독일에서는 금융과 에너지가 결합된 형태가 70년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건 협동조합 형태로 구성이 됐었고요. 그런 방식이 이제 보통 에너지 민주화, 민주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것이 그 나라에서 당연한 거였어요. 제가 덴마크를 가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가 공학적인 지식을 얻는 것도 있지만 그 나라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었어요. 저도 거기서 협동조합 활동들을 하고 싶었고 에너지 민주화의 물결에 한번 몸을 담가보고 싶었던 거죠. 지금 독일은 거의 8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해서 이익을 얻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으니 좀 에너지를 잘 모르시는 정보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니 돈과 이 에너지 문제를 함께 연결시키면 우리나라에서는 독일이나 덴마크보다 오히려 더 반응이 뜨거울 거다. 지금까지 한 180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가설을 검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능하구나 이런 것들. 단순히 에너지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 제도, 이 사회 문화랑 밀접한 거잖아요. 독일 같은 경우나 덴마크도 전체 인구의 아주 작은 포션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게 100만이 넘고 200만이 넘고 그 사람들에서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정치인들도 바뀌었어요. 많은 분들이 재생에너지 친화적인 정책을 해야 되겠다, 탈석탄을 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의사를 바꾼 이유가 단순하게 정치적으로 전향을 했다기보다는 그렇게 바꿨을 때 훨씬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것 같아요.
국내에서도 영향력을 만들 수 있는 씨앗을 보고 싶었어요. 이 씨앗이 10만 명이 되고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도 좌우에 상관없이 이 에너지 환경 분야에 대한 문제만큼은 누구나 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재생에너지 신화적인 방식으로 정책가들은 예측 가능한 정책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비즈니스들은 예측 가능한 정책이 있어야지만 비즈니스가 안정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게 저희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코로나 이후에 지금은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린 뉴딜 정책이나 이런 것도 잘 살펴보셨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사실 주변자 입장이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과만 저는 보는 방식이긴 해요. 큰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디테일한 계획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을 만큼 계획이 나온 게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자체가 가장 신랄한 뭐 이렇게 구상만 있고 선언만 있지 아직은 계획이 없어요. 근데 그건 다 인정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저는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구체적인 계획들의 안을 듣긴 듣습니다. 저는 지금 3년 차로 위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정책은 경제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의 대응도 마찬가지고 정책가들은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민간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 힘은 결국엔 국민들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2030년이 되기 전에 어떻게 하면 100만 명, 1000만 명의 국민들이 재생에너지 혹은 탄소 중립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을까? 거기서부터 저는 변화의 씨앗을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올바른 투표가 이루어지고 국민들에 의해서 정책가들이 올바른 선택을 더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런 거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책가들은. 네, 그래서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이니까요. 이거는 저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니까. 네.